네, 안녕하세요. 대걸축 여러분들. 일요일 날 우리 김만군 박사님 청취자 김만군 박사 모시고 한 4개월 만이죠. 오늘 이제 김만군 박사님이 새 책을 내서 그 책과 관련된 얘기, 또 저희한테 지난 4개월 전에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그 후속작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부분이 더해졌는지, 그리고 아마 그때도 작업을 하고 계셨던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작업을 하면서 얻은 결론 같은 것들, 물론 이제 책을 반드시 읽어봐야 한다는 전제하에, 스포일하지 않는 전제하에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만군 박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아니 저 둘이 이렇게 마주 앉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방송을 찍은 건 처음이죠. 우리가 그때 해시태그 팔로워 이후에는 이제 또 두 사람이 딱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나마 그때는 예. 다른 사건 사고라든가 사회 현상에 그쵸. 관해서 얘기를 했지. 예. 이제 만군 박사님 본인 얘기를 저랑만 하는 예. 거는 처음입니다.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예. 이게 되게 느낌이 좋아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처음에 사실 제가 방송 입문을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했거든요. 제가 방송을 아무것도 모를 때였습니다. 아니야, 그래서- 날아간 거 아니잖아요. 아, 예. 왜 그 캔디 그걸로 했잖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찾아보시면 하나 나오는데요. 네.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갑자기 놀랬어 마이크가. 마이크도 놀래가지고 네, 마이크가 떨어지네요. 놀랬어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제가 그때 책을 가지고 저도 그때 썼던 호모 저스티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책을 가지고 이제 또 뭘 했었습니다. 근데 그걸 했던 PD님이 저한테 뭘 하나 희한한 걸 시키셨어요. 뭘 시키셨냐면 정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아니 저는 그냥 대충 얘기하고 설마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본인 자백하리라고는 기대 안 했어요. 아니 이거 뭐 다 뒤져보면 다 나오니까. 네, 머리띠 뒤집어 쓰고 했잖아요. 예, 그때. 맞아요. 네. 어쨌든 이게 공식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했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해본 경험이 없어서 엄청 이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정말 어렵지 않고 쉽게 이제 입문하고 방송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알려주신 분이 양지열 변호사님이세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비결 내지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 제가 쉬운 사람이라 그래요. 예. 사실 저는 이제 예. 뭐 기왕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만구 박사님하고 방송을 하면서 참 부끄럽다 내지는 뭐 부끄러울 거 아니고 워낙 성향이 다르니까 학자는 저런 게 학자구나. 난 학교 안 남기를 정말 잘했다 싶었던 게 뭐 방송 한 20분짜리 정도 녹화를 하면 밤을 새고 와요. 잠을 안 자. 아니 막, 뭐 예. 막 자료를 빽빽하게 이만큼 막 형광펜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우 정말 진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저런 거구나. 나는 저기를 안 가길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아니 뭐 공부를 그게 아니라 이게 저도 방송을 처음 하고 또 이제 시사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팩트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엄청나게 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들이 또 준비하다 보면 또 이게 이 직업의 특성상 뭔가 그 자료를 다 조사해 놓지 않으면 약간 불안증이 와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물론 이제 김만구 박사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정말 딱딱한 학자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이 외로움의 습격이라는 무시무시한 제목이 외로움의 습격이고요. 부제가 더 무서워요.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 이건 거의 뭐 공포 영화 같은 그런 제목이신데 이런 제목이지만 저는 사실은 책을 쭉 이제 며칠 동안에 걸쳐서 읽어보다가 제일 와닿았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맨 끝에 에필로그였어요. 와닿았다기보다 이 사람이 이게 바로 김만권이라는 인간을 제일 많이 드러내주는 모습이 아닐까. 에필로그가 아빠라는 몽상가들에게라는 그런 소재를 달았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김만근 박사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거기에 밝혀놓고 있어요. 이제 아이가 좀 어리거든요. 늦게 이제 아이를 얻어서. 근데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서 살게 될 세상, 그 세상에 학자로서 정말 어떻게든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이건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제가 전달하면서도 막 눈물 날 것 같아. 나는 진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누군가가 책을 썼다, 연구를 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그 저한테도 좀 계기가 몇 개가 겹쳤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결혼을 좀 늦게 해서
애가 아주 늦게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분 제 연령대의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가지신 분이 몇 분 되는지 잘 복 받으신 모르겠는데 분이에요. 참 많이 힘드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있는데요. 애가 있는데 얘가 이제 태어났을 무렵에 태어나서 조금 지났을 무렵에 이제 영국에서 외로운부 장관이 임명이 돼요. 그런데 이게 외로운부 장관이 2018년 1월에 이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이제부터 그 들여다보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이제 외로움에 관한 통계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통계를 찾아보면서 좀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때가 20대가 전 세대에서 제일 외롭다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10대 후반하고 그래서 이게 어릴수록 외롭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쭉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게 통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 이후에 나온 통계들을 좀 찾아보니까 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젊을수록 외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애를 딱 들여다보고 그때가 한 서너 살쯤이었는데 이게 자는 애 손을 이렇게 딱 만져보는데 와 이거 얘가 진짜 외롭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럼 20세기가 왜 이런 젊은이들이 외로워진 세기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시작했는데 근데 연구하다 보면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의 외로움을 좀 강조해놓고 있지만 연구하다 보면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전 세대가 다 외로워지고 있어요. 예. 전 세대가 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감정에 다 시달리고 있는 걸 실제로 이제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필로그를 읽으면서 김만권이라는 사람을 정의를 내린다라면 따뜻한 두뇌라는 그런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보통은 이제 심장은 뜨겁고 머리는 차갑게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머리인데 뜨거워. 그리고 머리인데 눈물이 되게 많아. 김만권 박사님 저랑 방송하면서도 막 울어요. 생방송인데 막 울어. 그 유튜브 방송이라 또 울 수도 있었습니다. 가끔씩은.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도 이게 뭐 조울증이라면 조울증인 것 같아요. 근데 제 감정이 금방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는 슬픔이 좀 잘 느껴지는 그만큼 편이거든요. 살아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이제 학문을 한다라고 하고 뭔가를 분석적으로 하고 연구를 한다고 하면 그냥 대상을 객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긴 해요. 하지만 그러다 보면 때로는 되게 글을 읽으면서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이 사람은 뭐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사람의 삶이라는 게 그럴 수가 있어? 라는 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 책 같은 경우 읽으면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자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 긁어 모아서 표현이 좀 저렴했습니다만 통계를 잡고 전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까 싶은데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도 딱딱하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 비결이 아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필로그에 있는 내가 내 아이에게 주고 싶은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연구다라는 게 깔려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방권 박사님이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까에 관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얘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 이제 외로운부 장관이라는 거 아마 우리 그때 보셨던 시청자분들 대가족분들 중에서도 외로운부 장관이라는 게 있어? 라는 거에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다는 분들을 저한테도 이제 개별적으로 남겨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저도 놀랐었고 실제로 그런 일이 필요하겠구나 공감도 했었고 근데 이 책은 그 부분에서 이제 지난 4개월 전에 말씀하셨던 부분과 달리 이 현재 사회 현상을 또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세요. 그리고 특히 이 지금의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디지털 세대, 특히 이제 스마트폰 시대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요즘 한참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철학자라고 해서 정말 막 우주 공간에 있는 허구맹랑한 내지는 막 고전 같은 딱딱한 내지는 뭔가 옛날 고리타분한 그런 게 아니라 가장 첨단의 사회 현상을 두고 시작을 했죠. 그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사실 이렇게 제가 이번에 외로움을 공부하면서 21세기가 가장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쏟아지는 시기라면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쏟아지는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을까라고 이제 좀 살펴보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번에 여러분께 풀어드렸던 게 능력주의 중심으로 이제 풀어드렸는데 그게 이제 21세기에 등장한 아주 지배적인 아이디어가 됐죠. 그러면서 그게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라면 이제 또 제가 찾아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1세기가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
시기 그리고 이 전환이 완전히 일어나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변화를 만들어낸 시기였거든요. 근데 이게 외로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무슨 디지털 기술이 외로움을 만듭니까? 아니 디지털 기술이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는데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 그런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외로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다 풍요롭지만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 이런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풍요롭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풍요가 다 보이는 거죠. 근데 내가 그 일부가 되지 못하는 소외감, 어떤 그런 것들도 상당히 외로움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격차가 벌어지니까 그 위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로 엄청난 경쟁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경쟁이 서로 상호 간의 불신을 만들어내고 도움이 없는 상태를 또 만들어내는 성향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게 풍요로운 시대일수록 이게 더 많이 나타난다는 아주 특이한 그걸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우리가 1차적으로 지금 말고 19세기 말에 이 외로움이라는 개념이 처음 어떻게 보면 완전히 일반화되고 사회로 퍼져나가는데 이때도 기술의 변화가 하나 크게 일어났어요. 하나가 뭐냐면 이때가 증기시대에서 전기시대로 넘어간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게 하나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증기에 남은 세대들은 다 망하고 전기로 넘어간 쪽들은 다 어떻게 보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부를 얻어내는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먼저 이동한 쪽이 그 부를 또 이제 가져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시대를 갖다가 저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미국에서는 마크 트웨인이 이걸 도금 시대라고 불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금 시대가 풍요롭지만 격차가 벌어지는 시대인데 이때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 그리고 이때 이제 엄청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때 외로운 사람이 대량으로 쏟아지고 그리고 여러분 20세기 후반에 20세기 초에 두 번의 큰 사건이죠. 하나가 1차 세계대전, 하나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두 번의 세계대전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외로워진 사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외로워진 사람들이 도움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의 도움을 약속하는 사람들, 구원을 약속하는 사람들에게 동조하게 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결정체였다라고 이제 히틀러가 그렇게, 등장을 했고 무솔리니가 등장하고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이 뭉쳐서 그쵸. 극단적인 세계 전쟁을 벌였었고 남들을 약탈해서라도 우리는 살려줄 거라는 그런 믿음 뭐 이런 걸 줬던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그 외로워진 사람들에게 구원을 약속하는 자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동조하는 현상들이 그런 극단적인 어떤 전체주의라고 하는 20세기 처음 등장하는 체제를 만들어냈다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힘으로 뭉치게 만드는 것들이 처음 20세기 초반에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제 좀 더 말씀을 주시겠지만 요즘 그렇죠. 최근 세계의 트렌드가 돼버린 거죠. 사실 근데 거기에 디지털이 또 한 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우리 또 21세기 초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신도금 시대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신도금 시대가 어떤 뜻이냐? 또 똑같이 풍요로워졌지만 격차가 너무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세계 대전 두 번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효과를 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세계 대전 두 번이 이게 불평등한 세상을 상당히 평등하게 만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전쟁이 국가 총력전이잖아요. 전부 다 무너진 다음에 그다음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죠. 어쨌든 계급도 무너지고 토지도 다시 재분배하고 나름 긍정적인 효과가 있긴 했었어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소위 이게 국가 총력전이니까 국가가 여기에 쓸 자원을 모으기 위해서 부자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90%까지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원을 벌면 거의 9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이게 되게 획기적인 일어나는 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아주 상류층과 중산층이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직후에는. 직후에는. 그래서 이 중산층과 상류층이 서로 어울려 사는 사회가 이게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또다시 경제가 발전하고 또 이제 1980년대 후반이 들어가고 디지털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제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다 확산되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또 스마트폰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완전히 디지털 기술이 사람들 사이에 격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격차를 너무 많이 벌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또 벌리기 시작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빠른 속도로 벌리기 시작하니까 이 시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신도금 시대가 왔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김만국 박사나 저희 같은 경우가 이제 90년대 초반 학번들인데
딱 들으면서 느껴지는 게 그런 겁니다. 저희나 저희 선배들 80, 86세대 이런 세대까지만 해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거의 없었어요. 예, 별로 없었어요. 네, 근데 예. 지금은 요즘의 통계를 보면 딱 절반입니다. 이제 중소기업이. 음. 그리고 그 차이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좁혀지는 게 아니라 더 더 커집니다. 커지죠. 예. 그런 시대가 딱 한 세대, 30년이면 한 세대니까 이제 한 세대만에 온 거죠. 네. 예, 그런 세대가 이제 실제로 너무 도래해 버려가지고요. 이게 또 생각해 보면 그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과 기술의 발전이 정말 속도가 맞물려 있다는 느낌도 들 때가 있어요. 하나의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혹시 USB 기억하세요? USB 처음 나왔을 때? 다 알죠. 뭘 기억해. 그게 요즘은 잘 쓰지도 않는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USB가 처음에 2000년대에 이제 처음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에 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나 첨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약간 패션 아이템으로 쓰였어요. 맞아. 그때는 예. 막 이게 진짜 무슨 목걸이에 펜던트라도 되는 것처럼 예. 자랑스럽게 이걸 걸고 다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걸 예. 갖고 다녀야 왠지 나 좀 뭐 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예, 느낌. 예, 그래서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선배 한 명이 이 목걸이를 딱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갑자기 저한테 이걸 딱 내밀면서 망고라 256메가 내 인생의 모든 문서를 여기 다 담을 수 있어. 야 여기 뭐 책 몇 권이 들어가는 줄 알아? 뭐 이러는 거지. 교재가 다 있어 여기.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형 그거 어디서 샀어요?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형이 학교 문방구에가 지금 난리 났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문방구에 막 뛰쳐 내려갔는데 이게 다 팔리고 없는 진짜? 거예요. 그때? 예, 그게 다 팔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거 언제 들어와요로 물어보고 사실상 거의 뭐 주문을 해놓고 이거 들어오면 꼭 연락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이제 와서 그걸 일주일 후인가에 제가 구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패션 아이템 우리 망건 쌤이 그 젊었을 때 사진을 보잖아요. 연대 맞구나. 단추 딱 풀어헤치고 장난 아니었어요. 이런 느낌 아니었습니다. 네. 이 패션 아이템을 딱 해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불과 2000년대 초반이거든요. 사실은 30년도 안 됐어요. 한 세도 안 됐어요. 20년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뭐 256메가 영화 한 편도 못 넣었잖아요. 그거 찾으려면 박물관 가야 될 거예요. 그럼요. 아마. 여러분 집에 막 뒤져보시면 뭐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고. 그거 잘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8메가짜리 가지고 계시면 지금 여러분 8메가 와.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 나왔던 물건인데 지금 완전히 다른 세계에 들어와 있고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게 여러분 휴대폰에 막 516기가 막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보통 제일 낮은 기종이 요즘 128기가. 예. 그거 용량 부족해서 못 씁니다. 라면서 256을 기본으로 써야 됩니다. 좀 많이 쓰세요? 사진 많이 찍으세요? 512기가. 그렇죠. 막 이런 기가를 넣잖아요. USB는 테라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의 쓰지도 않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해 왔고 그리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여러분 휴대폰이 처음에 2007년에 우리 인류한테 왔거든요. 그러면 2007년이면 지금 휴대폰의 역사 15년 전. 스마트폰이라고 불러야 되죠. 스마트폰. 갑자기 휴대폰이래. 스마트폰을 이제 이렇게 이제 2007년에 처음에 왔었는데 이게 우리한테 이제 지금 인류의 거의 80% 이상이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거의 20년도 안 된 역사에서 인류의 5명 중 4명이 쓰고 있는 물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 진짜 열심히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스마트폰 우리가 이걸 가지고 스마트폰 중독 너무 위험해. 막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게 철학적으로는 좀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분석이 달라서 부정적으로 보질 않고 그냥 자연스러운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진단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된 거죠. 이제는 일부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마치 우리 안경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생각해보면 제가 안경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옛날 같았으면 제가 장애인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안경이 하나 들어옴으로써 이게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평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안경같이 우리가
몸에 부족한 부분을 좀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건 옛날부터 자연스럽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특히 뭐 제가 이제 이 안경을 또 한 40년 쓰다 보니까 제가 안경 찾을 때 내 눈 어디 갔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제가 안경을 제 신체의 일부로 기억하는 거랑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휴대폰이 여러분 신체의 일부가 된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그 스마트폰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혹시 어디 약속 간다고 딱 집 밖을 나왔는데 여러분 딱 그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에 왔는데 스마트폰을 안 갖고 온 걸 알게 됐습니다. 못 가죠? 예. 못 가지. 여러분 약속 장소로 바로 가시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못 움직여요 이제 예. 웬만한 사람들은. 예. 이게 몇 년 전만 해도 그래도 뭐 약속 장소로 가겠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질문을 하면 다 집으로 돌아가신다 그래요. 예. 제가 최근에 들었던 대답 중에 제일 신박한 건 뭐였냐면 약속 장소로 바로 가서 새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 심지어 예. 그나마 그거는 그분은 아마 클라우딩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입하더라도 똑같은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스마트폰 바꾸고 싶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기회는 와이프 눈치 보고 있었는데 이때다. 어쩔 수 없이 너무 중요한 약속이라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사실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철학적으로는 이게 이 스마트폰이 우리 외장둔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가 신체를 어디 갈 때 불편하다고 떼놓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항상 들고 가지고 다니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루하지 않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혹시 여러분 그 새벽에 한 3시나 4시쯤 돼서 일어나셨을 때 가끔씩 깨시면 스마트폰 한번 안 열어보세요? 그거 이제 나이 들어서 중간에 새벽에 깨는 거야, 박사님. 젊은 친구들은 푹 자요.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저희들 나이든 저도 나이가 들어서 새벽에 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깨서 이게 스마트폰을 계속 열어봐요. 괜히 뉴스 뭐 있나 쓸데없이.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걸 물어봤어요. 제가 제 후배 철학자님한테 아니 내가 새벽에 깨면 자꾸 이렇게 스마트폰을 열어보는데 이거 왜 이러죠? 이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 당신이 스마트폰이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며 당신 몸이 잘 작동하는지 체크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멀쩡한지. 예. 들어보니까 엄청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이게 내 몸의 일부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내 몸의 일부를 체크하듯이 우리가 그냥 느끼듯이 우리가 일어나면 그냥 느끼잖아요. 근데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일단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충전은 다 돼 있는지 그렇죠. 뭐 이런 거. 아침에 들고 나가는데 뭐 배터리 없으면 어떻게 해요? 충전을 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거든요. 근데 일부가 된 만큼 이제 그래서 그게 엄청나게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사실 알고 있었고 어찌 보면 인정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여전히 심정적으로는 밀어내려는 게 있었는데 망건 박사님은 일단 수용은 해요. 수용은 하는데 그게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만큼은 또 부정적인 면 내지는 이제 그게 가져오는 외로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 그리고 미처 간과하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그냥 누구나 이걸 혜택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알고 보면 그 혜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말 저렴한 가격에 노동력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걸 또 일깨워 준 거예요. 책에서.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이게 뭐 양절 변호사님께서 너무 잘 요약해 주셔서 이걸 어떻게 더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데 실제 이제 저희들이 자꾸 디지털 기술이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디지털 기술 자체를 그래서 우리가 거부할 수도 없어요. 이게 다 우리 생활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체의 일부니까 이건 받아들이는 건 되게 당연한 부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신체에 손발이 있으면 이 손발을 어떻게 쓸까를 항상 교육받잖아요. 그 수업 시간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듯이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것이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 우리 신체의 일부가 된 이 기술이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 격차를 벌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이건 있어요. 낯설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이런 격차를 벌이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게 가장 그냥 쉽게 말하자면 디지털 기술이 우리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 중에 제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기술이 빨리 발전한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빨리 발전한다는 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는 사람의 숫자가 줄어들죠. 점점 적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소수들한테 보상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디지털계에 있는 분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게 여러분 기본소득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이 기본소득주의자를 찾아보면 하나같이 다 디지털 부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일론 머스크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다가 이제 동조해서 들어와서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페이스북에 그러니까 마크 주크버그 이런 사람들이 다 기본소득주의자란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이 기본적으로 부를 한쪽에 몰아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가 한쪽에 몰려 들어간다는 건 다수에게 소비력이 떨어진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다수에게 소비력이 떨어지면 디지털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도 좋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본적인 소비력을 가지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좋으라고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이건 마치 뭐 예. 그런 거잖아요. 가축들을 키워야 우리가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사료는 먹여라 뭐 이런 느낌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가 가난해지면 디지털 기술이 유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득이나 부가 디지털 기술이 한쪽으로 몰아준다는 걸 이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기본 소득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 소위 기본 소득은 잇 아이템으로 불립니다. 잇 아이템. 그래서 이걸 정말 하고 싶어 해요, 이분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까지는 이게 너무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은. 재원이 기본 소득이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원당 60조가 들어가거든요. 한 사람에게 10만 예, 원씩 한 사람당 10만 원씩 주면. 진짜 숫자가 예, 그래. 예,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본소득 지금 주시자고 하시는 분들이 30만 원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80조. 그럼 이 180조면 이게 우리나라 한 해 거의 복지 예산이에요. 네. 그럼 이게 사실 취지는 좋은데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운 제도인 거죠.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이 약간 주춤해 있을 뿐인 거예요. 이게 재원의 규모 때문에. 그런데 디지털 업계에 계신 많은 분들은 이 디지털을 되게 강조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준석 이준석이 뭐 전 쓴 대표? 이준석 전 대표 전 대표가 쓴 이 공정한 경쟁이라는 책에 보면 이 이준석 대표가 원래 학교에서 경영학과 컴퓨터를 전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극화 분배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써놨어요. 내가 얼마라고 언제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우리 기본소득 해야 된다고. 거기 써놨어요. 그럼 이 공부를 한 사람은 이 속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이렇게 알고 보면. 좋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가지 않으면 시스템이 유지가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뭐 체제를 오히려 그렇게 가져가면 그쵸. 상당히 이건 진보적인 입장이 아니라 어찌 보면 보수적인 입장인 거예요. 엄청 보수적인 네,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이에요. 디지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네.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이에요. 내가 한 말이 맞다니까. 이게 사료 주는 거야. 아이, 아니 뭐 그렇게까지 표현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근데 디지털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디지털 기술이 격차를 너무 많이 벌려서 그래요. 근데 예. 이제 디지털 기술 격차를 많이 벌린다라는 건 사실은 크게 산업적으로 봤었을 때 부의 편중 현상도 가져오고 요즘 이제 특히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본다면 키오스크 많이 도입되면서 예. 어르신들이 키오스크 쓰는데 두려워하고 어르신까지도 안 가요. 제 또래들도 그 앞에 가가지고 막 헤매는 친구들 꽤 있어요. 예. 그런 거 쉽게 떠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잘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기술이 나를 외롭게 한다고? 뭐 그래 부의 차별이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스마트 스피커 통신회사에선 광고 보면 어르신이 하루 종일 혼자 있다가 그다음부터는 디지털 스피커 스마트 스피커 생긴 다음에 야 누구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럼 오늘 산책이라도 한번 가세요. 그러면 그래 산책이라도 가야겠다 라면서 디지털 기술이 자꾸 따뜻한 사람들을 만드는 것처럼 외롭지 않게 만드는 것처럼 광고를 하고 있는데 외로워진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디지털 기술이 아주 소외되고 힘드신 분들에게 일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사람을 통해서 풀지 않고 왜 기계를 통해서 풀려 할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비용이 싸기 때문이에요. 비용이 싸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결국은 이 비용이 싸다라는 문제로 이 노인들의 외로운 문제도 우리가 스피커 하나 설치해드리고 그분이 산책을 권유하고 뭐 건강 체크해드리고 이런 거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방문 예. 뭐 간호사가 방문한다 예. 이런 게 아니라 예, 그런 게 직원이 아니라.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직접 방문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대면을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더 바람직한 방향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간관계의 단절 문제를 인간이 노력해서 서로의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거기에 기계를 넣어서 해결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인간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걸 실제로 볼 수가 있어요. 약간 무서운 얘기인데 만금 박사님이 책에 쓴 것처럼 이제 사람이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사람이 기계에게 감정을 쏟아붓는 그쵸. 그런 시대로 갈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그 특히 우리 젊은 층, 특히 20대 같은 경우에는 한 이제 그 시장 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26% 정도가 오프라인 카페에 가서 커피를 대면 주문하거나 음료를 대면 주문하는 걸 힘들어해요. 그거 광고도 있었어요. 예. 심지어 한 상품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는 어플 광고가 그거였어요. 가서 이 친구가 딱 섰는데 사람이 나와서 뭐 드시겠어요 하면 말을 못해요. 보보보 하고 있다가 돌아서서 그걸로 주문을 해요. 그렇죠. 그게 광고로 만들어질 정도예요. 사실 우리 세대만 해도 예. 이해가 잘 안 가고 솔직히 저는 예. 머리로는 아는데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근데 그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 뭐 복잡한 인간관계에 안 얽혀들고 그냥 그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한편으로는 설득력이 있지만 여기서 거기 그 관념 자체가 어떤 거냐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관계가 끊겨가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그게 왜냐라고 하면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우리가 맺어질 때 다양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의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책임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늘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친구로서 어떤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부모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자녀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선생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예. 말해서 뭐 예. 싫어도 그러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냐 관계는 기본적으로 부담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부담을 전제로.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담을 우리가 너무 과하게 주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런데 이걸 너무 과하게 주지 않는 한도에서 그런 과하게 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감당할 수 있는 부담을 우리가 적합하게 교육시켜 나가는 게 사실은 사회화 과정이에요. 성장할 때 우리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안 그래도 부족해졌는데 또 하나 지금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잖아요. 팬데믹이 있었죠. 네네. 이 팬데믹 세대가 지금 제가 학교에 강의 같은 걸 가보면 많은 선생님들이 걱정하세요. 뭘 걱정하시느냐? 너무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서로 대화도 잘 못하고 그리고 이게 선생님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이게 어릴 때부터 그걸 그 시기가 한 2, 3년이 뻥 떠버리니까 이 친구들의 사회성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이 세대가 사회에 진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말 예. 이렇게 예. 다 마스크 쓰고 얼굴도 모르고 몇 년을 지내다가 그렇죠. 얘기 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돼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갑작스럽게 세상이 던져지니까 이제 어쩔 바를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런 일들이 지금 현재 생겨나고 있어서 학교 내에서 이 팬데믹 기간에 교육 공백이 왔던 세대를 우리가 어떻게 소위 사회적 관계성 같은 것들을 늘려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학교가 결국은 대학 입시가 우리가 위주라서 다 학업을 걱정하고 있지만 그 대학 입시 때문에 안 그래도 아이들의 관계가 소원했는데 이제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 사이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못 맺고 다른 대인관계를 잘 못 맺는 이 세대들이 또 공부에 몰두하면서 그걸 또다시 습득할 기회도 또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디지털까지 더해지면서 이제는 그거 없어도 나는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다. 불편이 없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되게 파편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이제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지금은 인간이 인간뿐만 아니라 기계와도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 동물 소위 말하는 우리 반려동물들 이런 관계들 소위 말해 생명들 다른 생명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지구와도 이제 관계를 맺잖아요. 그런데 이런 관계들이 기계 비인간 자연으로 확장되는 이 관계들이 저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라고 하면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의 관계가 되게 명확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인간과 기계로부터 이 관계를 먼저 배워나가기 시작한다? 이거는 문제가 생기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우리 인간이 언제든 기계를 폐기시킬 수 있어요. 나 이 대목에서 정말 예. 무릎을 탁 쳤어요. 예. 그래서 맞아. 그러고 보니까 요즘
반려동물 얘기하셨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그렇게 막 이쁘게 쓰다듬다가 어느 순간 이사 가면서 그냥 오피스텔에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하는 게 사실은 만금 박사님이 좀 전에 지적한 것처럼 기계적인 어떤 책임은 없고 부담은 지지 그쵸. 않고 내가 좋을 땐 좋지만 돌았으면 그걸로 끝. 그렇죠. 그게 정말 핵심이에요. 기계와의 관계가 그게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언제든지 폐기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다른 것들을 폐기시킬 수 있는 관계로부터 우리 인간의 관계로 다시 전이되어 들어온다라고 하면 인간관계도 사실은 이제 그런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런 식으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맺지 못하고 소외되어 버리거나 고립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맺는다고 할지라도 책임 있는 관계를 오래 유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은 그런 관계가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런 관계만을 맺기 시작하면 결국 본인이 외로워지는 건데 모르는 사이에 인간들이 스스로 외로움을 찾아가는 거고 지금까지는 이게 약간 발상이 전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의 SF나 이런 데서 다뤘던 거는 만건 박사님 표현을 빌자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맺어왔던 그런 감정들 그런 어떤 관계를 기본으로 그 관계를 기계와도 맺는 걸 그쵸. 가정을 했어요. 가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영화 허를 보신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간이 그 인간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을 가진 건데 만건 박사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기계와 처음부터 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부담감이 없다는 거죠. 그런 그쵸. 책임감도 없고 끊기면 끊기는 거야. 인간도 그렇게 맺어버리는 거 예. 거꾸로 그렇게 된다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서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친구들이 많고 그러면 좋지만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친구들이 많거나 뭐 그렇지 않은 애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에 들어온 친구들이 이게 자기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만약에 기계로부터 출발한다. 그런데 그 기계로부터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은 다 갖춰져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지금 수많은 챗봇들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그 챗봇들이 거의 다 인간의 형상을 하고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루다 서비스예요. 그러면 이루다 서비스의 가장 많은 이용자가 누구냐? 10대와 20대들이에요. 거기가 거의 80% 이상을 육박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이런 챗봇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배우게 된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 챗봇들이 정말 우리가 봇이라 불러서 그렇지. 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나타나요. 심지어 그 뭐라고 그래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격 유형 있잖아요. MBTI. 네. MBTI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요. 지금 이루다는 22살이에요. 왜? 2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나이도 먹어가요. 그리고 또 그 동생도 있어요. 이루나라고 동생도 있고요. 미치겠다 예. 진짜. 그리고 뭐 취미도 있고요. 밤새 친구들과 뭐 대화하기 이런 게 취미예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우리 치키피디가 예, 딱 올려주시네요. 예, 예. 그러면 우리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다 의인화되어서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면 마치 이게 사람의 형상처럼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현재 유럽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대화형 인공지능이 장착된 러브돌이에요. 맞아요. 예. 그러면 사랑의 관계도 인형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게 그 여성들과 관계가 별로 없거나 그 잘 못하는 친구들은 그 관계를 거기서 배워서 거꾸로 여성들한테 넘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 되게 이게 진짜 황당한 이게 사실 예전에 이런 그 공식이 뭔지 모르겠는 이름을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정말로 인공지능으로서 인정받는 걸로 가는 어떤 단계가 사람이 판명을 그러니까 얘가 로봇인지 세상이 사람인지를 모를 정도가 됐었을 때 이제 그 어떤 경계선을 넘어간다라고 흔히 얘기를 했던 그 공식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조차도 인간 대 인간의 관계는 어떠하다는 것을 전제해 놓고 그 인간 대 인간의 관계인데 기계가 인간인지 기계인지 구별하지 않을 정도로까지 발전했다라는 걸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인간들 스스로가 기계부터 먼저 시작을 해버리면 오히려 이 전제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공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만나는 관계가 기계인데. 관계가 기계니까. 예. 그럼 이게 되게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예. 사실은 생각해 보면. 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친구도 별로 없고 그리고 팬데믹 기간에 사람도 못 만났어요. 그러면 고립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관계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런 기계와의 관계로부터 어떤 관계가 먼저 출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관계를 먼저 배운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저희들도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상계 속에서 저 어떻게 보면 일단 대인관계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라는 뜻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더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들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힘이 되는 게 그 실질적으로 나를 돈 주고 도와주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그 들어주는 사람들이 언제나 나한테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내가 뭔가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도 아니야 넌 괜찮은 애야 막 이렇게 말 한마디 해주고, 뻔히 알면서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솔직히.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오는 날인 건 좀 찌질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좀 찌질이라 찌질한 것 같아가지고 좀 친구들한테 찌질하다고 하면 친구들이 농담처럼, 그리고 진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 넌 찌질해 하면서도 예. 그래도 받아들여지는 그쵸, 거. 받아들여주고, 관계가 예, 친구니까. 그쵸. 예. 그리고 등 두드려주고 넌 찌질하지만 그래도 넌 이러기에서 좋잖아. 음. 그래서 내가 너 친구잖아. 그래서 내가 너하고 놀잖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 속에서 아주 자존감을 회복하고 내 정체성을 다시 찾아오거든요.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기계한테 맡기거나, 예. 아니면은 어떤 요즘 최근 나오는 서비스가 시간당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서비스들이 이제 제공되기 시작했어요. 야, 예, 이게 그러면 참-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좀 있으면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을 시간당으로 사야 되는 거죠. 이게 뭔 얘기 내지는 황당하게 들릴 수 있지만 기본이 되는 것들은 지금도 보여요. 지금 가끔 당근 서비스 같은데도 같이 밥 먹어줄 사람 이렇게 그 오픈 채팅에서도 그냥 그런 관계를 모읍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그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끼리 또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지만 만권 박사가 지적하는 부분은 점점 그런 영역이 오히려 커지다 보면 진짜 맺어져 있는 인간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효율화시키고 나누고 돈으로 사고 그렇지 않으면 끝나고 거기에서 그나마 돈이 없으면 없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또 유의해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게 앞으로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우린 끝났어라는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럴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미리 이걸 깨닫고 여기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미처 이 포인트를 모르고 있으면 대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의도다. 그런데 저는 이제 정치 철학자고, 이 정치 철학자가 여러분 개인들한테 이렇게 개인이 대처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만큼 무책임한 정치 철학이 없는 거죠. 이게 철학자는 그럴 수 있어요. 개인에게 권유하는 것, 개인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개인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서 대처해야 된다는 것. 저도 그렇게 권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그런 개인의 해결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최근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냥 사람들 많이 만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창조적이 되라. 야, 네가 이제 안 뒤떨어지면 되니까. 네, 창조적이 되라. 근데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디지털 기술은 제가 항상 가서 말씀드리는데 디지털 기술은 아이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아이돌이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돌 되기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이돌 산업에서도 아이돌의 주축이 되는 친구들이 거의 많은 수익을 가져가거든요. 그렇죠. 하나 예를 들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친구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BTS나 블랙핑크들에게 이 소득이나 부가 집중되듯이 아이돌 내에서도 디지털도 원래 그래요. 그러면 디지털 속성 자체가 그렇다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디지털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개인의 창조성, 창의성 이런 거였단 말이죠. 그럼 그걸 길러라라고 강조하는 게 상당히 의미 없는 거예요. 왜? 창조적인 아이들 가운데 가장 창조적인 아이들이 배분하는 거예요. 10,000분의 1 예. 내지는 1,000,000분의 예. 1만 그렇죠. 예, 예. 이게 그게 효과가 있는 그쵸. 거고 예. 없는 거고 나머지는
의미 없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더 황당한 거 뭐냐면 이제 우리가 2010년대 중반에 한국 고용원에서 몇 년 전에 앞으로 미래에 가장 전망이 좋은 직업들이 나왔을 때 다 뭔가 창조하는 직업들이었어요. 미술, 음악, 뭐 사진, 뭐 이렇게 작가 뭐 그런 쪽의 작가들이었거든요. 근데 2022년에 생성형 인공지능이 딱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장 쉽게 대체되는 직업군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제. 이것도 굉장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불과 3년,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늦게까지 버틸 수 있는 게 창조적인 직업일 직업이다. 것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바뀌었어. 예, 예. 제일 먼저 바뀌게 생겼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이 디지털 기술이 사실 하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발전해서 뭘 바꿀 거다라는 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빨리 발전하거든요. 생각했을 때 디지털 발전 초기에 가장 전망 있는 직업이 뭐였냐면 텔레마케터였어요. 진짜? 예, 텔레마케터가 처음 시작했을 때 앞으로 가장 전망 있는 직종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텔레마케터만큼 그 강력한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직종이 사실은 별로 또 없잖아요. 없죠. 예.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딩하는 친구들이 아주 이제 미래에 좋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서 막 전 국민이 코딩 교육에 된다고 난리 났잖아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코딩 다 해요. 대선 때 우리 대통령이 코딩 예. 다 가르쳐야 된다고 학교에서 그거 가르치라고 했잖아. 예. 근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에게 명령하면 코딩을 다 해요. 이제 진짜 코딩의 기본 원리만 알면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코딩을 하는 게 특별한 능력도 아니고 그런 시대가 곧 올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예측하고 이것이 미래의 전망이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무의미하게 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가 무의미해질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직업이 좋을 거니까 넌 이걸 하는 게 좋겠어라고 말하는 것만큼 저는 지금 현재 무의미한 조언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걸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아는 게요. 요즘만큼 의대만 강조되는 사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걸고 그러고 다 걸르고 뭐 변호사 다 빠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아픈 거는 기계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의사는 남지 않을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의대 편중 현상이 심했던 적도 없어요. 그것도.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착각이에요. 심지어. 왜냐 인공지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원인을 밝혀내고 진단해주고 그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공지능이 제일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직군 중에 하나가 의료예요. 오히려 의사예요. 의사. 어쩌면. 근데 여러분 생각해. 근데 의료를 여러분 받으러 가시면 진단과 처방을 해주는 역할이 의사고 돌봄을 해주는 역할이 간호사잖아요. 인공지능은 이 후자 역할을 못해요. 돌봄 역할. 그러면 유발 하라리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아주 그 EBS에서 아주 재밌는 방송을 하나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앞으로 가장 빨리 없어질 직군이 의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래 살아남을 직군이 뭐냐? 간호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직종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실 인공지능이 의사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할 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돌봄에서 간호사보다 잘할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안에 들여다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가 더 나은 직군이 될 거다고 예측하는 게 되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있다 그런다면 자녀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좋아하는 일에 관련된 디지털 기술을 끊임없이 그냥 네가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에 관련된 어떤 그런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지속적으로 양자를 교육시켜주는 게 낫지 뭐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하는 거는 뭐가 전망있을 거다 하는 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별로 의미가 없을 거다. 이건 전적으로 공감하는 게 이게 인류가 처음 맞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한 세대를 먼저 살았던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길을 이끌어줄 수 없는 시대. 그렇죠. 모르는 시대. 오히려 더 잘 몰라. 인류 역사상 처음이에요, 사실. 이게 사실 저희들이 이게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삶의 방식부터 불확실성의 시대로 변해온 게 우리 IMF 이전에는 평생 고용제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직장 한번 들어가시면 그냥 내가 죽는 날까지 거기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IMF가 오고 갑자기 정리해고가 되기 시작했을 때 이제 정말 사회면을 채웠던 기사들이 수많은 가장들의 자살 기사였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 그때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는 또 다 종이신문 보던 때라, 많이 보던 때라. 그 종이신문을 그 수많은 가장들의 자살 기사가 채우고 있었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직장에 하나 들어가서 여기서 끝까지 있다고 그냥 생각하신 거죠. 세계관 그렇죠. 자체가 그랬던 거죠. 세계가 그랬던 거죠. 예, 세계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분들이 직장을 잃게 되시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가족들을 또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여전히 가부장적인 생각은 계시니까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대처하지 하고 있을 때 그게 보이지 않으셨던 많은 분들이 약간 극단적 선택을 하신 경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건 뭘 알리는 신호였느냐? 우리의 삶이 불확실성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규직,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비정규직이 생겨나기 전에 소위 파견직이라는 것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파견이라는 것들이 비정규직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그러면서 이 비정규직이 지금 거의 정규직과 1대1 비율에 지금 직장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 2명 중에 1명은 비정규직이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미래를 매년 내가 계약을 길게 하면 비정규직인 2년이잖아요. 그럼 비정규직은 3개월마다, 6개월마다, 1년마다, 2년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연장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 특히 젊으면 젊을수록 비정규직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추세죠. 추세 자체가. 회사들이 그렇게 다 바뀌고 회사들도 불안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회사 운영하는 사장들이랑 뭐 다르겠어요. 특별한 제도가 있어. 똑같이 불안해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건 학교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학교에서 정규직 교수가 나가고 나면 비정규직 교수 2-3명 쓰는 거예요. 그 돈으로. 대학들도. 예. 똑같이 됐어요. 똑같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 1대1 세상의 비율이 오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 비정규직이 될까봐 정규직들은 불안에 떨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우리가 이게 넘어갔을 때 그런 보호망을 잃을까봐 불안에 떨고 그래서 정규직은 비정규직을 미워하고 비정규직은 정규직을 시샘하고 넘어오면 밟아서 쫓아내고 쫓아내고 그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혐오나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우리 삶의 불확실성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디지털은 더 강화시킨다. 그리고 디지털 직군에 들어가 보면 디지털 직군 쪽에서 늘리는 직업이 청소, 배달, 심부름과 맞물린 플랫폼 쪽에서 이제 사람들을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노동자들도 아니에요.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지위가 사장님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노동 3권이 없고 사회보험이 없는 일이 일어나요. 4대 보험이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4대 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4대 보험은 자기가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배달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이 아까워서 안 내다가 사고로도 한번 치면 다 날리는 거예요. 이제. 다 날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이 청소, 배달, 심부름 쪽에서 이 직장이 늘어난다는 건 어떤 뜻이냐? 저소득층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의 발전이 일자리를 줄일 거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그 증거는 없어요. 실제는 일자리 수가 줄어들지도 않고 늘어나지도 않는다라는 게 지금 현재 되게 파악한 패턴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줄어들지도 늘리지도 않는 이 디지털 기술 안에 일자리가 유지되는 방식들은 뭐냐라고 하면 중간층, 중간 숙련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저숙련 일자리가 늘어나는 방식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바닥으로 내려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극소수만 위로 올라가고 이른바 그러니까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이른바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들 줄어드는 거죠. 이른바 사무직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OECD 국가의 다 일자리 그걸 보면 OECD 국가가 지금 중간 숙련 일자리들이 막 줄어들고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OECD 국가에서 5% 이상의 일자리가 중간 숙련 일자리가 없어졌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5%면. 5%. 그리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6% 이상이었어요.
그건 뭐냐? 우리나라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게 다 깔려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봇 대체율 같은 게 공장에서는 로봇 대체율이 높고, 그리고 이게 팬데믹 기간에 한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또 통계가 나온 걸 보면 이 기간에도 우리나라에서 중간 숙련 일자리가 1.7% 정도 줄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대신 는 건 뭐냐? 저숙련 일자리가 한 3.9%인가 뭐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양한 이 통계들이 우리한테 뭘 말해주느냐? 지금 디지털 기술이 팬데믹이 특히 디지털 기술이 강조된 시기잖아요. 그것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중간 숙련 일자리를 줄이고 저숙련 일자리를 늘리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근데 이 저숙련 일자리도 뭐냐? 옛날 같았으면 공장에서 일할 때 4대 보험도 있고 노동 3권도 있었던 사람이 노동 3권도 없고 4대 보험도 없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방식으로 디지털이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는 거예요. 배달 업무로 그쵸. 간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정규직은 꿈도 못 꾸는 꿈도 거고. 못 꾸고. 그래서 예.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종합하면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 사회 문제 같은 것들이 한쪽으로 사실 좀 모인다고 할까 다 연결돼 있다라고 그렇죠. 하겠죠. 근데 의외로 그 정점에 디지털 기술이 디지털 있다는 거예요. 기술이 디지털 있다. 기술이라고 하는 게 산업 구조도 파괴시키고 있는 거고, 또 그렇게 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떤 안정적인 직장을 못 가지고 경제력이 없어진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관계 자체를 맺어가는 데서 그쵸. 힘들어지는 거고, 힘들어지는 그 인간관계가 맺어지는데 애초에 힘든 사람들을 또 디지털 기술이 더 단절시키는 거고, 그 단절시킨 속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단 편하고 싸니까 기계를 만나게 되는 거고, 혼자 자취방 들어앉아가지고 사람 못 만나니까 인공지능 스피커랑 얘기하게 그렇죠. 되고, 아까 이루나 예, 이런 예. 친구랑 친구 맺게 되는 거고, 유럽에서 말씀하셨듯이 인공지능 장착된 러브돌로 가버리는 그쵸. 거고, 연애 결혼 생각도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어찌 보면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 뭐 연애하는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다. 20대의 뭐 80%는 연애 못 하고 있다.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안 되고 있다. 결혼하는 사람들도 아이 낳는 비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 디지털 기술에다가 능력주의가 더해지면 이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를 거의 못 하는 거예요. 왜냐? 능력주의 사회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진입할 때가 엄청나게 보상 격차를 결정하기 때문에 20대 때 네. 이제 취업 준비에 바쁠 때죠. 이때 밀려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연애도 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딱 한눈 팔면 예, 끝나는 거야. 한눈 팔면 이제. 끝나는 거니까. 한눈 팔면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시기에 연애도 못 하고 이제 뭐 사람들 남녀들이 만나는 곳이 어디냐? 노동시장인 거예요. 노동시장에서 경쟁자로 만나는 거예요. 사랑 대신. 아. 예.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렇게 뭐 갈등 같은 것들이 더 스파크가 더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환경이 구조적으로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이런 어떤 기계적인 환경에서 보통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성들이 더 그러니까 어떤 꾸준함에 있어서 여성들이 더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항상 차분하게 뭔가 상대적인 겁니다. 이것도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남자들이 능력이 어쨌든 있을지 모르지만 들쑥날쑥하는 경향들이 좀 있고 뭐 다 쉽게 말씀 뭐 술이라도 한 잔 먹고 나서 그 다음날 뭐 제끼거나 이런 일은 남자들이 있는데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라면서 그러면서 또 과거에 어떤 너무 많은 것들이 연결되긴 하지만 어떤 성적 차별 같은 게 줄어들면서 사회에 여성들은 또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남성들은 또 거기서 소외감을 느끼니까 뜬금없이 여성들을 또 공격하는 쪽으로 가고, 이게 정말 많은 것들이 참 희한하게 엮이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노동시장 쪽에서 저는 이게 뭐가 이게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전 세대 전문가가 아니라 여러분께 말씀은 못 드리겠거든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하나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이제 양재열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구조가 상당히 어느 정도는 이제 문제가 돼, 노동시장의 그 구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저희들이 그 2018년 뭐 2021년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상위 이제 그 20대에서 이제 그 취직을 하는 친구들 중에 대학 졸업자들 중에 친구 취업을 하는 층 중에 실제로 상위 20%는 남성들이 거의 70% 이상 가져가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보상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느냐? 의학 계열과 공학 계열에서 크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공자가 남성이 많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젠더화된 사회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해야 될 일이 성별로 정해져 있는 사회거든요. 오히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아직까지도 의학이나 공학 쪽은 남자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이 많아서 여기 전공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 졸업자들 중에서 보상을 높게 받아서 실질적으로 남성의 보상률이 높은데 지금 현재 어디가 가장 치열해지고 있냐면 이 상위에서 한 15%에서 25% 정도 되는 요 구간
여기 30% 정도는 이 구간에 여기가 원래 사회과학 계열 친구들이 보상을 많이 받던 자리였어요. 사회과학 계열. 실제로도 저희들이 이제 2021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의학, 공학, 그다음에 사회과학 이제 이렇게 세 번째 순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명문대 여학생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공간으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제 이 공간에 그 전공을 한 친구들이 많으니까 저희도 생각해 보면 전공자가 진짜 많이 늘어난 게 제가 대학 입학할 때 저희가 정치외교학과 입학할 때 저희들이 100명이었는데 여학생이 10명이 안 됐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학생이 더 많아요. 전공자 자체가. 그러면 여기 있던 친구들이 여기에 이제 그 진입 이 구간 아까 말씀드린 그 구간에 들어오는데 이 구간에서 이제 밀려나는 이제 기존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불만 그쵸. 세력을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밀려나면서 충돌이 또 일어나는 일들이 나타나서 기본적으로 요 노동시장에서의 진입 구간에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젠더 갈등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고 이제 많은 경제 연구자들 같은 경우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뭐 이것도 같이 연결이 되는데 사회과학 쪽이 더 밀려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의학공학은 아까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고 했지만 의학공학은 그나마 지금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세대에 맞아요. 사회과학 쪽은 대체가 자꾸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뜩이나 엎친 데 덮친 격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과학 전공한 2030 남성들이 야씨 이걸 어디다 돌려야 될까 하다가 발전하는 디지털에 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젠더 갈등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생기는 거.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저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인과관계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는 것 그래요. 같다라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이야기를 할 수 망건 있을 것 쌤이 같아요. 조심스러운 이유는 학자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학자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데 저는 학자가 아니니까 이분에서 그런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절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하지 않으면 이게 원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본 거고. 저희들은 근데 그게 원인 결과인지는 제가 답을 할 수 없지만 상관관계는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주 헛소리란 건 아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복합이 돼서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외로움을 습격해서 이제 디지털로 인해 사람이 외로워질 수 있다라는 산업의 구조의 변화라는 것도 좀 짚어주셨고 뭐 어떤 소득의 차이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했지만 모두라는 건 이제 기성세대 뭐 아니면 지금 얘기한 거에 연장선상에서 그런 어떤 젊은 세대들이 결국 나이를 먹으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전 세대에 퍼질 것이다 아니면 또 다른 의미에서 모두라고 쓴 거예요? 이게 생각해 보면 이제 뭐 제가 이 부제 자체는 사실 출판사에서 정한 겁니다. 그런데 뭐 제가 이게 제목에 걸리는 사실은 이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냥 그 박사과정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냐면 제 교수님이 아주 유명한 작가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텍스트는 우리가 쓰는 거고 제목과 이것들은 출판사의 권리다. 표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가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게 사실은 출판사의 권리라 우리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제안했을 때 뭐 출판사가 정하는 제목을 우리가 뭐 이렇게 반박하거나 그런 게 별로 좋지는 않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이제 그걸 듣고 그 이후에 출판사가 정하는 제목에 크게 이제 이의를 달진 않아요. 근데 주로 저도 어떤 제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은 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모두 홀로 남겨질 것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예언적 발언이라기보다는 경고성 발언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경고성 제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젊은 층이 외로워지면 그 위를 떠받칠 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회 복지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요. 너무 간명한 개념이에요. 미래 세대에게 돈을 빌려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케인즈가 천재였던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돈을 빌리고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이 복지가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뭐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돈을 빌려오는 건데 우리 미래 세대가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미래 세대들이 빚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걸 걱정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친구들이 빚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면 그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우리를 앞세대를 또 서포트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죠.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거 솔직한 게 그렇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우리 젊은 친구들이 코인 투자하다가 파산하면 국가가 막 회복시켜주고 쟤네들 엉뚱한 짓 하다가 파산한 건데 왜 회복시켜주냐고 막 야단치시지만 그걸 안 해주면 미래가 더 위험해지기 위해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젊은 세대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리 미래, 우리가 나이드가 들었을 때 우리도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들. 이건 되게 명확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나가서 그리고 우리가 뭐 불평등이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때, 특히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때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에게 투여할수록 치유 효과가 크다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불평등이 어린 시절부터 발생이 네. 되니까 우리가 소위 우리 자원을 투여하는 연령이 어리면 어릴수록 교정 효과는 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노인이 됐을 때 투여한다? 그러면 사실은 교정 효과는 별로 없는 거죠.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투여해 주는 게 자원을 투여해 주는 게 교정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젊은 층의 이제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좀 더 주목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모두 홀로 남길 것이라고 했고 사실 저 이 책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했는데 왜 제가 조금이라고 표현을 하냐면 어떤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일부를 한 3분의 1 정도와 관련된 몇 가지 질문들을 제가 머릿속에서 예상했던 것 중에 그 정도 질문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일요일을 다 빼앗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 지금 담당 PD가 저를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가 피디님 잘못했습니다. 멍 목사님이 좀 왜 갑작스럽게 그래 더 얘기 듣고 싶은데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더 듣지 마시고요 책을 보세요. 예. 마지막으로 망고 박사님이 그래도 요거 하나는 우리 대가족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이거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걸로 말씀을 듣는 걸로 정리를 하죠. 어쩔 수 없이. 아니 제가 뭐 사회적 고립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이유를 제가 미리 뭐 말씀은 또 드렸지만 저는 이제 사람이 왜 이 세계에 왔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요. 그냥 우린 동물이고 태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면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저는 이 세계에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우리 지금이 의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보통 사람들이 한 100년 정도 이제 살게 되죠. 뭐 길게는 100년 정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너무 짧은 찰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짧은 찰나에 우리가 이 세계에 오고 와서 살게 되는데 그 세계를 그냥 이 100년의 시간 동안 네가 외롭게 홀로 분리되어서 살으라고 신이 있다면 그렇게 보내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그래서 니네들끼리 관계를 잘 맺고 잘 살아라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준 게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언어라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나누고 대화하면서 관계를 맺어 나가죠.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것들이 최근에 외로워진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어버리냐면요. 언어가 나에게서만 나가고 타인에게는 이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서로 자기 말만 해요. 자기 말만. 이게 외로워진 사회의 특징입니다. 나의 말만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그런데 바쁜 사회일수록 나의 말만 하게 됩니다. 예, 왜? 남의 말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그 전형을 살아가는 세대들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심지어 야 외로울 틈이 어딨어? 바빠봐라 외로울 틈이 있나?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바쁜 틈에 잠시 쉴 틈이 생기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사이에 여러분한테 어떤 감정이 밀려오십니까? 그 잠시 쉴 틈이 생기시면 외롭죠. 예. 외롭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연결되기 위해서 이 세계에 왔다. 예. 그리고 그 연결을 하는 거에 가장 핵심은 뭐냐라고 하면 내가 말하는 것도 있겠지만 들어주는 능력이다. 그리고 이 들어주는 능력이 같이 동반될 때 경청이 같이 동반될 때 우리가 사실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 외로움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해 놓고 있지만 제도를 소개해 놓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여러분께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경청의 생활화.
남의 말에 듣는 것의 생활화.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사회적 지위가 떨어지거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분들의 말을 안 듣거든요. 그럴수록 사람들이 외로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 경중을 두지 말고 사람의 말들이라면 열심히 들으려고 좀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억울한 사람들의 말일수록 두서가 없습니다. 왜? 억울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조리 있게 자기 상황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듣기도 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말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귀 기울여서 듣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오늘 뭐 이 대한 뉴스를 듣는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진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양지열 변호사님이랑 제가 거의 첫 방송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이 제가 말이 제일 잘 나오는 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갑자기 잘 얘기하고 있다가 너무 엉뚱하게. 편안한 남자야 진짜. 이건 참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좀 그 굉장히 막 디지털 얘기도 하고 뭔가 뭐 새로운 첨단 얘기를 하고 있다가 결국엔 남의 말 잘 들어줘라는 얘기는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지만 책을 보시면 왜 결론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지가 잘 담겨 있고요. 무엇보다 재밌습니다. 재밌게 읽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그 박사님께서 이 여러분들 대가축 분들께 책을 또 선물을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 새끼피디야 이거 이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10분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드리고 싶지만 저희 능력도 아니고 출판사의 능력도 아니고 10권을 준비를 했으니까요. 간단한 소회 정도를 남겨주신 분들께 오늘 이제 박사님 말씀 들은 것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라든가 나는 이런 걸 좀 더 하고 싶다든가 소회를 남겨주신 분들 중에 10분을 우리 새끼피디가 고생해서 뽑아주시면 아마 출판사에서 책을 좀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사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진짜? 사인까지? 네,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방송을 마치고 만권 쌤한테 사인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일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만권 쌤 고맙습니다. 저도 뭐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신 대한뉴스에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경청 말고도 다른 대처 방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저도 이제 여러분께 고개 숙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